근데 저게 우리 시험 범위였으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개략적인 느낌만 받아두시고 또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지금 아까 대리권, 대리의 3면 관계에서 요 왼쪽 면을 대리권 파트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뭘 공부한다? 종류, 발생 또는 발생 원인, 종발, 범죄소, 지금부터 나오는 거, 범위, 제한, 소멸. 그리고 방금 수권행위 해석에 관한 판례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8조 조문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조금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두 문자를 좀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두 문자는요, 일단 어떤 상황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냐면, 남편이 아내의 웃는 모습을 너무 좋아합니다. 물론 누구든지 인상 쓰는 것보다는 웃는 모습이 좋겠죠. 근데 이 아내가요, 남편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서 보조개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보조개 성형수술, 조금만 웃어도 웃는 모습. 자, 그래서 이 아내가 직장도 다닙니다. 그래서 미소를 부과하고 임금금, 무슨 말인가는 좀 이따 하고요. 임금을 수령하는 등. 보조개 수술했다고 그랬죠. 보조개가 잘 보이게 관리했건만, 여기까지 일단. 말은 안 되지만 대충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미소를 부과하고 임금을 수령하는 등 보조개가 잘 보이게 관리를 했건만, 여기까지 자르는데 조금 있다 보면 이 남편이라는 작자가 바람을 피우게 됩니다. 바람을 피우게. 여기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118조. 여기에 대한 부분이다. 118조는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일단 조문부터 확인합니다. 118조 82페이지 제일 상단이죠.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만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1호와 2호에 보이개가 나와 있습니다. 1호 보존행위, 2호 대리의 목적이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개,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근데 제가 여기에 보조개가 잘 보이게 관리했건만이라고 적었죠. 이러한 보존행위, 이용행위, 개량행위를 관리행위라고 합니다. 관리행위. 그러면 여기에서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는 관리행위만을 할 수 있으니까 바로 나왔던 시험 문제, 처분행위는 할 수 있다 없다? 예,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표가 나와 있습니다. 표로 가십시오. 보존행위라는 것은요, 보존행위라는 것은 그 물건의 가치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용행위는 뭐냐면요, 이용행위는 수익을 도모하는 겁니다. 재산상의 수익을 도모하는 것. 개량행위라는 것은요, 그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증가시키는 것. 그런데 범위를 보면 보존행위는 무제한으로 가능하다고 적어져 있는데 이용행위와 개량행위는요,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조금 전에 우리가 조문을 읽었는데 보존행위 앞에는 수식어가 있나요, 없나요? 아무런 수식어가 없죠.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음 이용행위와 개량행위는 긴 수식어가 있었죠. 그 수식어의 핵심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라는 게 핵심이 됩니다. 다음 저기 미소 부과 임금금, 이게 예입니다. 예. 우측에 보존행위의 예가 쭉 나와 있는데 여기는 어차피 판례는 아니니까 우리 적어져 있는 거 4개만 체크하십시오. 미소 부가에서 가 나와 있죠. 가옥의 수성. 동그라미만 쳐두면 되죠. 가에다가. 다음 소멸시효 중단. 소자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미등기 부동산의 등기. 보존등기 하겠죠. 그 다음에 미등기 부동산 바로 밑에 보면 뭐가 나와 있나요?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 그래서 시험에 나온 것들만 확인하십시오. 미소부가 됐나요? 방금 동그라미 친 거 순서 적당하게 하면 미소부가가
된다. 다음에 이용행위 임금 확인하십시오. 임대차의 임. 다음에 금전의 이자부 대여. 수익을 도모하는 거죠, 이게. 다음에 계량행위의 예가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중간 것만 알아두십시오. 무이자 채권을 이자부로 변경하는 행위. 그럴 때 채권 위에다가 금전자만 하나 적어두고요. 그래서 여기 임금금. 무이자 금전 소비대차. 자, 이자 안 받고 돈 빌려준 게 있는데 이거를 이자부로 전환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치가 증가됐죠? 됐나요? 네, 그렇게 해서 그냥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소 부가 요게 보존행위의 예였고요. 그 다음에 임금금 요게 임금 요게 이용행위 여기 금이 뭐였나요? 계량행위의 예. 무이자 금전 소비대차를 이자부 채권으로 전환하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서 지금 시간 소모할 거 없습니다. 시간 소모할 거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서 하는 겁니다. 됐나요? 미등기 부동산에 보존 등기를 했다. 뭐 그게 보존행위라고 한다. 보존행위라고 한다.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없는 건데 한 가지만 주의하실 것은 한 9월 정도 가가지고 통영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은요. 미소부가 임금금 이것만 기억을 하고 있고 요 금이 뭔지 모르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걸로 만들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할게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조금 이따 할 건데, 자, 가령 갑이요 을한테 매매 계약을 체결하라고 대리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을이 병하고 가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재수없게도요 요 병이 사기꾼이었다는 사기꾼. 그래서 사기를 당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공부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이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을이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겠는가?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을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좀 이따 공부를 하겠지만 이 매매에 따른 모든 효과는 갑에게 귀속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취소권, 해제권 이러한 권리는 전부 다 누가 갖는다? 갑이 갖는다. 그러니까 을은 이걸 취소를 하고 싶어도 취소권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을이란 애가 내가 병 따위 인간한테 사기를 당하다니 꼭 반드시 내가 취소를 해야만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억울해서 잠을 못 자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취소. 대위? 아니요. 대위는 아니고 여기서 특별수권이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갑은 을한테 원래는 뭐 하라고 대리권을 줬나요? 매매계약 체결하라고 대리권을 줬죠. 그런데 취소권은 지한테 없는데 지가 꼭 하고 싶다면 여기 별도로 뭐에 대한 대리권을 주면 된다? 이 매매계약 취소에 관한 대리권을 주면 애가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 이제 이 사례는 그대로라고 가정하고요. 을이 이 매매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옵니까? 있습니까? 오가 되겠죠. 그러면 그 말은 뒤집으면 을은 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으니까 특별수권이 필요한 거죠. 별도로 대리권을 따로 줘야 된다. 자, 그러면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었는데 보니까 이게 미등기더라. 미등기 부동산을 보존 등기하기 위해서는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옵니까? 있습니까? 대리권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대리인이 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미등기 부동산에 등기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특별수권이 필요한가? 필요 없죠. 왜냐하면 보존행위는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보존행위는 할 수 있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뭔가 대리권을 주긴 줬는데 그 범위가 불명확하다라고 해도 믿음기 부동산 등기하는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무슨 말이 됩니까? 별도로 수권행위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문에서 여기 다음 각호 행위만을 할 수 있다 라고 적어져 있는 이 의미는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특별수권이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은 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수권이 필요 없다라는 게 바로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요. 다음. 예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은행 예금 들어둔 게 있는데 본인이 그 예금을 찾아가지고 주식을 산다.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안 됩니다. 아까 성질이 변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요 예금이라는 것은 안정자산인데 주식이 되게 되면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 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은행 예금을 찾아가지고요. 더 높은 이자를 받고 개인에게 빌려줬다. 이것도 안 됩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예금을 사채로 전환한 겁니다. 이것도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교재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조금 안 나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결국에는 일단 거기 박스 밑에 작은 동그라미 4번 봐보시면 다른 건 다 아직 필요 없고요. 중간에 은행 예금을 찾아 개인에게 대여하는 것. 우리 시험에서는 저기 82페이지에 박스가 있고 박스 바로 밑에 작은 동그라미 4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예금을 찾아 개인에게 대여하는 것. 우리 시험에서는 더 높은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거. 이거 안 된다. 그 다음 은행 예금을 찾아 주식을 사는 것.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 이것 자체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자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를 했는데 남편이라는 작자가 뭘 했다? 바람을 피웠다. 바람을 피웠다. 그러면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보조개가 잘 보이게 관리했건만 대리권의 제한을 어기고 우리 자기가 바람 피웠으니까 쌍방으로 그것도 공동으로 놀아나고 삥땅까지 친다는 겁니다. 삥땅까지 치니 내 마음만 아픈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아파오냐면 허리까지 아파온다. 이렇게 일단 해두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는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82페이지에 일단 제목만 봅니다. 대리권의 제한해가지고요. 1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금지 나와 있고요. 다음 넘어가셔가지고 84페이지 제일 위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공동대리. 그래서 저게 우리 자기가 쌍방으로 그것도 공동으로 놀아나니. 그 다음에 그 밑에 5번에 보시면 대리권 남용이라고 나와 있죠. 예, 근데 이거는 학자에 따라서는 대리권 제한 속에 논의가 되기도 합니다. 대리권 남용이 뭐냐면 저기 삥땅입니다. 삥땅. 되셨죠? 됐나요? 제목들만 지금 확인한 겁니다. 제목들만. 다시 앞으로 가셔가지고 82페이지에 대리권의 제한 그 표가 있죠. 예, 조문 박스. 조문 읽어보기 전에요. 조문 읽어보기 전에 자 124조에는 뭐가 적어져 있냐면 자기계약과 쌍방대리가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개념 간단합니다. 그림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갑이요 을한테 부동산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줬습니다. 그러면 을은요
상대방도 자기가 결정하고 대금도 자기가 결정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는데 그 상대방으로 누구를 결정했다? 누굽니까? 자기.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자기 계약. 부동산 팔아달라고 하니까 자기가 사버린다는 겁니다. 자기가 사버린다. 그러면 결국에는요, 가격을 얘가 많이 쳐주겠습니까? 아니죠. 본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다. 그 다음에는요, 갑이요, 을한테 부동산을 매수해달라고 대리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마침 병이란 애는요, 을한테 좋은 물건 하나 있으면 사달라라고 대리권을 줬다. 그래서 본인 갑에 대리인 을, 본인 병, 매수인 병에 대리인 을. 이게 뭡니까? 양쪽을 대리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쌍방대리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을 잡고 나서 자기계약 쌍방대리는요,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이렇게 두고, 그러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가 뭐냐면 마음만 아픈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아파온다? 허리까지 아파온다. 조문에 적어져 있습니다. 자, 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는 본인은 허에다 동그라미 쳐두시면 되겠죠.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지금 82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이게 자기계약. 다음,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이게 쌍방대리. 못하니까 뒤집으면 허락이 있으면 어떻다는 겁니까?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하다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예외적 허용, 뭡니까? 본인의 허락 이렇게 되어 있고, 단서,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가 있다. 채무의 리행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두면 되겠죠. 허이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허리라고 해둔 겁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 해두고 그 다음 이제 그 우리 시험에서 출제가 됐던 게 어떤 게 나왔냐면요, 갑이 회사고 을이 대표다. 그럼 아까 이렇게 회사 대표 나오면 여기가 본인이고 여기 대표가 그냥 대리인이다 라고 생각하자고 그랬죠. 자, 그러면 대표 을은요, 회사를 대리해가지고 직원들 월급 줄 수 있나요? 자기 월급도 줄 수 있나요? 사장은 밥 안 먹습니까? 밥 먹습니다. 자기 월급 줄 수 있습니다. 회사를 대리해서 사장도 밥 먹고 살아야죠. 월급 줄 수 있다? 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 시험에 어떻게 표현됐냐면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했다. 월급날이 됐다. 그러면 사장은 자기 월급 줄 수 있다? 예, 자기 월급 줄 수가 있다. 근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그 월급 주려고 할 때 회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이게 포인트입니다. 방금 우리가 조문에서 봤는데 허락은 본문에 들어있고요, 채무의 이행은 단서에 들어있죠. 채무의 이행은 허락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채무의 이행은 허락하고 관련이 없다.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만약 월급날이 됐는데 가령 채무의 이행이라는 건 뭡니까? 이미 다 정해진 겁니다. 새로운 이해관계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걸 그냥 결제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관계, 이해충돌, 이익충돌, 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가령 기한이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가 있는데 이거를 이행하기 위해서 본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친구가 가령 미국에 가 있어 연락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날짜가 하루 이틀이 갈수록 지체 책임이 발생해가지고 요 본인한테는 더 불리한 겁니다. 되셨나요? 빚은 갚을 때 갚아줘야죠. 그렇다고 해서 얘가 빚이 안 진 것도 아니고 월급날도 딱 됐고
줄 것을 그냥 제 날짜에 줘버려야 본인한테도 더 이로운 겁니다. 허락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문 구조에서도요, 딱 단서가 별도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가 있다. 이거는 허락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뒤에 나와 있으니까 일단은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원칙적 금지. 183페이지 오셔가지고 양가로 3번에 예외적 허용. 183페이지에 죄송합니다. 83페이지 바로 그 옆이죠. 83페이지 예외적 허용. 그래가지고 1번하고 2번에 적어져 있죠. 그냥 말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문에 적어져 있는 거 허리입니다. 본인의 허락이나 그 다음에 채무의 이행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기억에서 채무의 이행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채무 관계를 결제하는 것 뿐이어서 이익 충돌의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허용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대리인에게 채무를 진 경우 그 채무를 본인을 대리해서 대리인 자신에게 변제하는 것은 여기가 포인트. 본인의 허락이 없더라도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우리 기출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는 아닙니다. 월급날이 됐을 때 사장은 회사의 허락 없이도 어떻다는 겁니까? 월급을 줄 수 있다. 네, 그거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쌍방대리와 관련해서요. 니은번에 두 번째 줄 법무사 나와 있죠. 찾으셨나요? 네, 얘가 시험에 과거에 한 2번 정도 나왔습니다. 법무사가 매도인, 매수인, 가령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쌍방을 대리해서 등기 신청을 한다. 이 역시도 가능하다. 법무사가 양쪽 대리해가지고 쌍방 대리해서 혼자 가가지고 등기 신청하는 거 많죠? 네,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금지 위반의 효과, 요 부분도 기출입니다. 가령 지금 여기서 을이라는 애가요 부동산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더니 본인 갑에 허락 없이 지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계약 금지를 지금 위반했죠. 그러게 되면 이 매매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인데 어떤 단어를 알아두시냐면 무권대리로서 무효이다. 무권대리는요 확정적 무효입니까? 유동적 무효입니까? 유동적 무효.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갑이 추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갑이 추인할 수 있다. 추인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매매계약은 유효가 된다.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양가로 4번 금지 위반의 효과 124조에 위반되는 대리행위는 확정적 무효가 아니고 무권 대리행위이다. 이 말은 무권 대리로서 무효이다. 유동적 무효이다. 따라서 본인이 이를 사후에 추인하면 소급하여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한다 라고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판례가 1번, 2번 두 개가 있는데 2번은 모르셔도 되고요. 1번이 기출이다 라는 것만 표현해 두십시오.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방금 우리 자기가 쌍방으로 그 다음에 뭔가요? 공동대리. 공동으로 놀아나니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 공동대리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119조 조문만 읽으시면 됩니다. 그럴 때 119조 조문을 읽을 때는 항상 뭘 해주냐면 각자 대리의 원칙, 공동대리의 제한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읽어주고 그 조문을 읽으시면 됩니다. 각자 대리의 원칙, 공동대리의 제한 119조 각자 대리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친구가 A, B, C 대리인 3명을 뽑았다.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본문에 적어져 있으니까 각자 대리의 원칙.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갑이 A, B, C를 대리인으로 선임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대리권 주면서
일정한 사항에 관해서는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해라 라고 정하게 되면 각자 대리가 안 되겠죠.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각자 대리할 수가 있는 게 원칙인데 함께 해야 되니까 대리권이 제한된다. 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 각자 대리의 원칙, 공동 대리의 제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충분합니다. 되셨죠?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교재를 읽게 되면은요. 학설 대립이 있는 부분들, 판례는 없고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전혀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각자 대리의 원칙, 공동 대리의 제한, 조문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5번에 대리권 남용 나와 있죠. 네. 그러면 거기에는 대리권 남용해가지고 28회 이렇게 적어져 있으니까 마치 우리 시험에는 딱 한 번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시험에는 5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5번.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필수 판례가 되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보십시오. 갑이 은행이고요. 을이요. 요 은행의 지점장입니다. 그러면 은행이 본이란 말이고 을이 대리란 말이고요. 그러면 요 지점장은요. 은행을 대리해가지고 갑, 은행, 대리인, 을 해가지고 요 고객하고 예금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가령 뭐 1년짜리다. 그러면 1년 뒤로부터 해가지고 은행한테 이자 붙어서 예금을 반환 받는 거죠. 예금 반환 받는 거. 자, 그런데 분명히 그러면 지점장은 대리권도 있죠. 네. 그런데 병으로부터 예금을 받아가지고 어디를 갔느냐. 강원랜드 가서요. 하룻밤 놀고요. 다 잃었다. 이걸 뭐라고 해야 되냐. 삥땅. 삥땅이 제목이 원래 제목이 뭐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 그러면 결론적으로 을은 이 예금 계약을요. 삥땅 칠 의사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이 예금 계약은 유효 무효? 예? 너무나 당연히 유효한 거죠. 그래서 을은요. 지금 내부 관계에서는 채무 불이행이 있었습니다. 내부 관계에서는. 그러면 일정한 책임을 은행에 대해서도 집니다. 그러나 이 내부 관계에서 의무 위반이 외부 관계인 여기 예금 계약에 효과를 미친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병이라는 고객이요. 이 을이라는 친구가 삥땅 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예금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맡겼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거죠.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은행한테 예금 반환을 청구한다?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유효.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삥땅 요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된다라는 거. 무효가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요 관련 파트에서 난이도가 제일 높은 부분입니다. 높은 부분.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요 지점장이 이런 사고는 쳤습니다. 그런데 딱 이때 단 한 번 잘못을 한 거고 지금까지요 은행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다 알아가지고 은행이 좋아 요 예금 계약을 추인할 수 있겠는가? 추인할 수 있나요 없나요? 다시요. 갑이 아들한테요. 나를 대리해서 부동산 좀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을이 가가지고 병하고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네요.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죠. 이 돈을 받아가지고 또 어디로 갔느냐? 강원랜드로 삥땅을 쳤다. 다 잃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삥땅 칠 의사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매매계약은 유효하죠. 그런데 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때는 이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겠죠. 똑같습니다. 똑같다. 그런데 아버지가요. 아유 그래도 자식인데 해가지고 요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가 있겠는가? 전부 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만약에 자 이게
조금 전에 적었던 것처럼 여기 자기계약 금지 이처럼 무권 대리로서 무효라면 추인할 수 있죠. 맞나요? 지금 여기가 무권 대리로서 무효인가요? 무권 대리로서 무효인가요? 아니죠. 무권 대리로서 무효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갑은요 대리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 권한 내의 행위를 했고요. 현명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지금 요건이 다 갖춰진 유권 대리입니다. 무권 대리로서 무효다 아니다? 아니다. 무권 대리로서 무효라면 추인이 가능하겠지만 무권 대리로서 무효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효는 무효인데 어떻게 해서 무효라는 소리냐? 무효라는 소리냐? 이거는 우리 판례의 입장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판례는요. 자, 이 구조를 보십시오. 원칙은 유효인데 예외적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인 것. 이게 의사표시에 무엇과 규정이 유사합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 원칙은 유효,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 상황에 피진이 표시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우리 아까 대리권 남용 보면 꼭 28회에 한 번에 출제된 것 같죠. 근데 그 이전에 다 어디서 출제가 되냐면 여기에서 유추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기 무효화를 시키는 것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예외적으로 무효라는 것은 본문이 아니라 단서죠. 그래서 우리 판례를 뭐라고 부르냐면 피진이 표시 규정의 107조입니다. 107조 1항 단서 유추 적용설. 그래서 이 조문을 유추 적용해 가지고 무효화를 시키는 겁니다. 무효화를. 됐나요? 그러면 이 무효는요. 유동적 무효라는 겁니까? 확정적 무효라는 겁니까? 예? 유동적 무효라는 말은 무권 대리로서 무효라는 거죠. 그러면 추인할 수 있다는 거죠. 유동적 무효는 딱 3개밖에 없다. 무토. 무권 대리, 무권 처분, 토지거래 허가고요. 그러니까 피진이 표시로 무효인 것은 뭡니까? 확정 무효입니다. 확정 무효.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확정적 무효. 그러므로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 자, 최종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데 왜 자주 나오는가? 그 취지를 아셔야 됩니다. 취지를.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얘가 삥땅 친다는 걸 알면서도 예금을 맡겼다. 그리고 예금 반환을 청구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건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효화 시켜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어떤 이론을 통해서 무효화를 시킬 것인가? 그 이론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 우리는 그러니까 뭘 알고 있어야 됩니까? 판례의 태도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걸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랬고 아까 여기요. 무권 대리로서 무효다라고 해서 제가 X를 쳤죠. 학설 중에서는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무권 대리로서 무효다라고 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만 알아두시면 되니까 요거는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알아둘 거. 자, 이게 삥땅을 5글자로 하면 뭐라고요? 대리권 남용. 근데 시험에는 여러 번 내야 되니까 매번 대리권 남용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변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7글자로 하게 되면 배임적 대리행위.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삥땅 칠 의사, 요거를 배임적 의사.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84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2번 해가지고요. 대리권 남용의 효과. 가로 해가지고 뭐라고 적어져 있나요? 107조, 정확하게는 1항이죠. 107조 1항 단서 유추 적용설. 1번. 대리인이 배임행위를 한 경우에도 대리의사는 있는 것이므로. 여기 보십시오. 지점장이 갑대리인을 해가지고
예금계약 체결하는 겁니다. 대리의사는 있는 것이므로 그 행위는 대리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상대방이 그러한 배임 행위를 또는 배임적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하여 그 대리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무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우측에 판례박스 제목만 확인합니다. 제목만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하여 민법 107조 제1항 단서가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 그렇다. 그래서 적극 이 판례의 밑에서 세 번째 줄 예금주가 찾으셨나요? 예금주가 그 임직원의 예금에 관한 비진의 내지 어떤 단어 보입니까? 배임적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유효 무효 무효니까 무효의 의미 금융기관은 그러한 예금에 대하여 예금계약에 기한 반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무효니까 네, 라고 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우리는 뭘 공부했냐면 대리권의 제한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뭘 공부해야 되나요? 범위 제한, 소면. 아까 종발, 범죄, 소. 그래서 이 원수들을 바람 피웠으니까 어떻게 소멸시킬까? 어떻게 소멸시킬까? 그러면 여러분 그 무슨 가끔씩 뉴스 같은 거 보면은요 조폭 단체들 있죠. 뭐 무슨 파 이런 파들 민법에도요 아주 무시무시한 파가 있습니다. 그 파가 무슨 파냐면요 사사성파입니다. 사사성파의 임종철 두목에게 부탁해볼까? 네, 여기가 대리권 소멸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읽게 되면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의 철회 이런 단어가 나와 있고 요 임의라는 말은 임의 대리를 이야기합니다. 임의 대리. 네, 이렇게 해놓고 조문 확인하겠습니다. 조문 문제입니다. 85페이지에 보시면 조문 박스가 있고 대리권의 소멸이 나와 있죠. 127조 대리권의 소멸 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호에 본인의 사망, 2호에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력에는 개시, 파산, 사사성파 확인하셨나요? 네,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조문 문제로 현찰로 시험에 나왔던 것 말씀을 드리면 대리인의 한정 후견의 개시는 대리권 소멸의 사유입니까 아닙니까? 성년 후견의 개시가 대리권 소멸 사유지 사한파는 아니죠. 되셨나요? 그리고 우리 민법에 제한 능력자는 3명이 있다. 한 명은 미성년자, 다른 한 명은 피한정 후견인, 다른 한 명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비 오면 맛이 가는 사람, 피성년 후견인은 늘 맛이 가 있는 사람. 늘 맛이 가는 정도까지는 되어야 대리권이 소멸한다라는 거. 네,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요거 본인의 사망, 성년 후견의 개시, 파산은 대리권 소멸 사유이다. 뭡니까 있습니까? 요거는 X. 만약에 본인 자리에가 대리인이 들어가 있으면 맞는 문장이 되겠죠. 그러나 본인의 사망은 대리권 소멸 사유지만 본인의 성년 후견의 개시나 본인의 파산은 대리권 소멸 사유로 적어져 있지 않죠. 되셨나요? 그래서 저기 사사성파를 적을 때 사와 사자에 사선이 딱 그어져 있죠. 그 말이
앞에 사망은 딱 본인은 사망 한 가지, 그다음에 대리인은 세 가지. 사망, 성년의 개시, 파산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128조 저기 원수 해가지고 임종철 적었을 때 임이 뭐냐면 임의 대리의 종료. 그럼 결국 128조 읽어가시기 전에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 127조는요 임의 대리권은 소멸사유라고 적어져 있지도 않고 법정 대리권은 소멸사유라고 적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임의 대리 법정 대리의 공통된 소멸사유라고 합니다. 거기 바로 그 밑에 1번 보시면 딱 제목에 공통된 소멸사유 해가지고 127조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제목을 보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128조는 제목이 그냥 대리권의 종료, 대리의 종료 안 돼 있고 뭐라고 됐나요? 임의 대리의 종료, 임의 대리의 종료. 그래서 이거는 임의 대리의 특유한 소멸 원인입니다. 됐나요? 자, 다시 위에 앞에 사사성파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공통의 소멸 사유. 그 다음 128조는 어떻습니까? 임의 대리 특유 소멸 사유. 임의 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127조 경우 외예니까 뭡니까? 사사성파 플러스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도 같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 저기에 종철은 종료와 철회를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냥 조문만 알아두시면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되셨죠? 그냥 전 문제 그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셔가지고요. 이제 대리권이라는 삼각형에서 왼쪽 면을 다 봤습니다. 그러면 아래쪽 면으로 가야 됩니다. 아래쪽 면이 뭐냐면 대리행위. 대리행위에서 뭘 공부한다고 그랬나요? 능력을 좀 보여주세요. 현명하자, 능력. 현명하자, 능력. 그래서 그 순서대로 현명하자, 능력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네, 현명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까 현명이라는 게 이름을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이름을 나타낸다. 자, 이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이거는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갑이란 애가요 성격이 내성적이고 소심해가지고요 여자친구한테 사귀자는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친구 을이라는 애가 있어가지고요 얘는 그냥 선수급입니다. 그래서 을아 너가 내 대신에 여자친구 한 명 좀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대리권을 줬다라는 거죠. 대리권을 줬다. 그래서 병하고 가가지고요 병한테 사귀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또는 사귈래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뭘 해줘야 됩니까? 현명. 예, 을이 가가지고 지금 대리에서 갔는데 나하고 사귈래 하면 안 되죠. 뭘 해줘야 됩니까? 갑하고 사귈래라는 걸 나타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현명. 본인의 이름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현명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이 됩니다. 여러 가지 말로. 첫 번째, 조문에는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 아까 우리 조문 읽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갑의 대리인 자격으로 왔다. 그래서 대리의사 또는 대리 관계를 표시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이제 개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를 이야기해야 될 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 해서 위한다는 말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말인가? 조금 전에 삥땅 사례를 생각을 해보면은요, 현명이 됐나요? 대리사가 표시가 됐나요? 됐죠?
그거는 지점장 삥땅. 이거는 지금 완벽한 대리 행위였죠. 대리 의사가 다 표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 받아가지고 삥땅 쳤다면 은행의 이익을 위한 행동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결국 이 조문에 본인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 효과를 누구한테 귀속시킨다? 본인한테 귀속시킨다 라는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현명이 됐다라고 판단되는 것들, 그러면 일단 현명이 이루어지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요, 이제 요거 여자친구로 하지 말고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면 요거 계약서를 쓸 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매도인, 갑의 대리인, 을 해가지고요 명확하게 표시를 해주는 거, 이게 가장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에서는요 대리인이 그냥 본인의 이름으로 매도인 갑이라고 적고요 그냥 본인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것도 현명이 어떻다는 겁니까? 된 거죠. 위 매매계약 효과가 지금 누구한테 들어간다고 되어 있나요? 매도인이 갑이다라는 게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현명이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 의사표시를 하지만 효과 기속이 되는 본인은 따로 있다라는 게 밝혀지기만 하면 현명이 되는 겁니다. 현명이 되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판례사안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매도인 을이라고 대리인이 지 이름을 적어버린 겁니다. 지 이름을 적었다. 그런데 현명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요 계약서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사정, 재반 사정을 다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은 보니까 을이 대리인이 이렇게 적기는 했지만 플러스 알파가 있었다. 재반 사정. 그게 뭐였냐면 갑의 위임장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갑의 위임장을 가지고 와서 계약서를 쓰면서 을이라고 적었다. 지가 매도인 될 사람이 남의 위임장을 왜 가져옵니까? 됐나요? 현명이 됐다? 아니, 갑의 위임장을 가지고 왔다니까요. 위임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매도인 을이라고 적었다. 계약서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요 사정을 보니까 여기서는 본인이 따로 있다는 게 밝혀졌죠. 그러니까 전부 다 현명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요 매도인 을 플러스 알파 위임장 요 사례는요 타인 권리의 매매입니까 아닙니까? 판례에서도 나옵니다. 이게 타인물, 타인 소유물, 또는 타인 권리의 매매인가? 다시요. 매도인 을 플러스 위임장 사례에서는 매도인이 누굽니까? 갑이죠? 현명이 됐으니까. 갑이 지금 지부동산 파는 겁니다. 타인 권리의 매매인가요? 아닌가요? 타인 권리 매매가 아니다. 만약 매도인이 을이 된다면 이거는 타인 권리 매매 될 수 있죠. 됐나요? 지금 여기서 갑 소유의 부동산을 가지고 을이 가서 병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매도인이 누가 되냐? 현명이 됐다는 말은 적법한 대리행위라는 겁니다. 전부 다 본인이 매도인이 돼가지고 효과가 기속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도 위임장이 있었으니까 누구한테 효과가 기속이 된다? 갑이 매도인이 돼서 지 물건 파는 겁니다. 타인 권리 매매가 아니죠. 타인 권리 매매가 아니다. 자, 그런데 현명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바로 매도인 을이라고만 적어져 있고 다음 위임장 같은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 행위의 효과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는 우리 민법 115조에서 적고 있습니다. 좀 이따 조문을 확인하기로 하고 우리 조문은요 그냥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가지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리인을 당사자로 간주해버립니다. 법의 힘에 의해서 그냥 현명을 안 하면 을이 당사자가 되어버린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타인 권리의 매매인가요? 됐나요? 매도인이 누가 됩니까? 을. 부동산은 누구 겁니까? 갑. 이거는 타인 권리의 매매. 타인 권리의 매매는 유효 무효?
유효, 취득하여,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적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한테 그대로 효과가 기속이 되고 결국 이 사안에서는 타인 권리의 매매가 되고 이거는 유효하다. 그 말은 우리 조문에는 취득하여,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적어져 있다라는 거, 요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현명주의의 원칙, 이것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우측에 가셔가지고요, 그 위에서 바로 밑에 플러스 스터디 해가지고 현명주의 있죠? 이것도 여러분이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양가로 이번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 1번 제114조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리인 자신의 이름이 아닌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2번 참고사항, 본인을 위한 것이란 본인에게 효과를 기속시키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이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서라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삥땅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대리인이 자신의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해서 배임적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대리권 남용의 문제가 생길 뿐 그 행위는 대리행위로서 유효하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R일 때 예외적으로 무효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원칙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칙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명의 방법 나와 있고요. 1번 첫 번째 줄에 매도인, 갑의 대리인, 을 이렇게 적어져 있죠. 되셨나요? 그게 가장 두드러진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줄 내려와 가지고 끝에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 표시만 있으면 이거는 현명이 되는 겁니다. 현명이 되는 거. 효과 기속자인 본인이 따로 있다는 게 밝혀지기만 하면 됩니다. 재반 사정을 다 봐가지고요.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2번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요. 양가로 2번 작은 동그라미 1번 보십시오. 대리인은 반드시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만 체크하십시오. 본인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여도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가 있다. 여기에 지금 매도인 갑으로 적은 겁니다. 매도인 갑으로. 되셨죠? 이것도 현명이 된 것이다. 자, 그래서 실제 거래계에서는요, 요렇게 그냥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적고 본인의 인장을 날인해 버리는 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따로 불러주는 별도 이름이 있을 정도입니다. 서명 대리. 이게 뭐 무슨 말인가, 이게 시험에 나올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따로 불리는 이름이 있을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명이 된 거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셔가지고 88페이지 제일 상단 매도인 을 플러스 위임장, 매매 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에 대리인의 이름만을 기재하더라도 그것은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볼 수는 없다 라고까지 판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되어 있고요. 다음 3번 그 바로 밑에 현명하지 않은 행위의 효과 115조가 정하고 있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이때도 을을 당사자, 대리인을 당사자 할 필요는 없죠. 이때는 그냥 본인이 당사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설명들은 특별히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 그냥 자체로 그대로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러게 되면 아까 여기
현명이 안 내면 이건 타인 권리 매매가 되고 요요에서 취득하여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요. 116조를 보시면 이제 대리행위의 하자와 대리인의 능력. 근데 정확하게는 대리행위의 하자는 116조에 나와 있고 대리인의 능력은 뒤에 조문이 따로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따로 있죠. 소개를 들어가면 116조 대리행위의 하자이랑 일단 의사표시의 효력이 거기다 몇 줄을 쳐두십시오. 네, 그래서 의사표시 효력이 의사의 흠결, 이건 불일치죠. 그건 어떤 거냐? 비통착이죠. 비통착.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즉 악이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누구를 표준으로 결정한다?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이제 약간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자, 이 경우 한번 보십시오. 가령 갑의 부동산을 을이요 대리권을 가지고 병하고 현명을 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되셨나요? 그런데 갑이란 애가요 가령 요 매매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공정한 법률행위 일단 해당해야 무효가 되는 거죠. 해당해야. 그러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요 104조에서 당사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그래서 또는이니까 모두 다 갖춰질 필요는 없지만 어느 하나는 갖춰져야 되죠. 자, 이처럼 대리인에 의해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거 누구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104조니까 이렇게 자르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박은 본인 기준,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자, 그러면 방금요 116조 1항에서는 누구를 표준으로 한다고 적어져 있습니까?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고 했죠. 근데 왜 공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다시 말하면 116조 1항은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116조가 직접적으로 적용이 된다면 공박, 경솔, 무경험도 모두 다 누구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116조가 불공정한 법률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는 겁니까? 아니요. 공박을 떠나는 게 아니라 왜 116조 1항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대리행위 하자가 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직접 적용이 될 수가 없는가? 거기 조문에다가 우리가 방금 어디에 밑줄을 쳤나요?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표시 효력이. 그러니까 결국 성립 요건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여기가 내용이죠. 내용. 그러면 당사자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을 것. 법률행위 목적은 확가적사. 사회적 타당성이 바로 103조. 그 다음에 103조 하나의 예시가 104조. 다음 의사표시의 효력. 효력 요건은 정상적이어야 된다. 비정상적이면 비통착사강.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다. 116조 1항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나요? 조문을 보십시오.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착오, 비통착, 사기 강박 이런 걸로 영향을 받을 때는 누구를 표준으로 해라? 대리인을 표준으로 해라.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있는 것은 의사표시의 효력의 문제가 아니라 뭐에가 있는 건가요? 내용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문의 규정으로는 직접 이거를 규정을 하고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우리는 뭐만 알아두면 된다? 판례만
알아두면 된다라는 겁니다. 판례만 알아두면 된다. 되셨나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요 자체를 이해하는 연습을 하시라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116조에가 궁박, 경솔, 무경험 이런 단어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비통착 상황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선이 악의는 있지만, 그러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효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116조 1항이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으니까 결국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되는 겁니까? 판례에 따라. 판례가 뭐라고 했느냐? 거기에 아까 우리가 조문에다 의사표시의 효력이 이렇게 밑줄을 쳐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일단 의미만 이해해 주실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자주 나오는 판례입니다. 자주 나오는 판례. 갑이요 을한테, 다시 이번에는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줬는데 부동산 매수에 관한 대리권을 줬습니다. 자, 그래서 을이 가가지고요 병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갑을 대리해서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런데 이미 병소유의 부동산은 A하고 3월 1일 날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더라.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이중 매매의 문제죠. 3월 1일 날 A하고 매매계약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을하고 매매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이중 매매라는 게 꼭 요 그림이 나와야 이중 매매인 건 아니다. 3월 1일자 매매했다가 4월 1일자 매매했으면 이게 이중 매매죠. 되셨나요? 원칙은 유효한데 여기서 대리인 을이요 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을 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이라는 애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면 이 매매계약은 유효일까 무효일까? 아니면 갑은 선이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그러면 배임행위 적극 가담 여부가 116조에 적어져 있나요? 안 적어져 있나요? 적어져 있을 수가 없죠. 거기는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뭘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판례가 뭐라고 했는가만 확인하면 되겠죠.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배임행위 적극 가담 여부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해라? 대리인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본인 갑은 선이라 하더라도 이 매매계약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니까 사회질서반으로 무효니까 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예,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온 그러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봐두시고요. 그래서 90페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공박은 본인 기준, 경솔 무경험은 누구? 대리인 기준. 배임행위 적극가담 여부는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면 우리 이거 가지고 오셨나요? 풋볼. 3페이지에 네, 일단 한번 그냥 봐두시면 합시오. 3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보면 2대1 나와 있죠. 그래서 104조가 적어져 있고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확인되셨나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공박은 누구 기준? 본인 기준. 그런데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해가지고 뭐 적어져 있나요? 적극 가담 여부도. 되셨나요? 예,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3페이지 제일 위에요. 3페이지 제일 위에 경솔 무경험 대리인 기준이라고 적어져 있고 그 옆에 비교 표시해가지고 뭐가 적어져 있나요? 적극 가담 여부도 이렇게 적어져 있죠. 네, 제 잘못입니다. 이걸 왜 뺐는지.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적극 가담 여부도 이렇게 적어져 있고 그 부분이 시험에 자주 나왔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판례만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90페이지에 보시면은요. 교재 90페이지 제일 상단에
방금 말씀드렸던 사례, 대리인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수하면서 그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을 하였다면 대리행위의 하자 요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설사 본인이 미리 그러한 사정을 몰랐거나 본인이 적극 가담한 거 아니라 하더라도, 즉 본인이 반사회성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성으로 모요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되셨나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이제 국어가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판례가 그대로 지금 옮겨져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대로 안 옮겨져 있느냐? 여기서 반사회질성으로 모요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적어졌죠. 네, 여기는 판례에는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장애 사유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장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 수험생들이 막 화냅니다. 짜증내고, 그러니까 그냥 그 교수님들이 알아가지고요, 그냥 모요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문맥이 약간 조금 어색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잠깐 쉬셨다가 이제 몇 가지 한두 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